지난 이야기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군은 공정부대를 크레타섬 공격에 처음 투입한다. 하지만 크레타섬을 점령하면서 공정부대가 큰 피해를 보자 히틀러는 공정작전 금지령을 내리게 된다. 이후 공정부대는 연합군 진영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면서 마켓가든 작전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네덜란드 요충지를 점령하기 위한 마켓가든 작전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나?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에서는 하늘길을 통해 전쟁터로 향하는 공정부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지난 시간 공정부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름도 생소했지만요. 일단 디자인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했고요. 가만히 있어봐, 이거 투입하면 좋을 텐데 소련이 먼저 개발하고 투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운용한 건 독일이었는데요. 이 팔쇼롬들이 실패를 하면서 안 돼 이거 쓰지 마. 여기까지 저희가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후에 몇 년이 지나 독일은 안 쓰는데 연합군이 이 특수부대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노르망디 상륙 작전부터 이제 공정부대가 역할을 하기 시작하죠. 그 후에 이제 결정적으로 1944년 9월이 되면은 독일의 이제 서부 방벽, 그 지그프리트선을 돌파하는 방법으로서 대규모 공정 작전이 시도가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 마켓가든 작전이라고, 이제 오퍼레이션 마켓가든 이렇게 명칭되는 작전이 수행이 됩니다. 이게 마켓가든 작전은 크게 공중에서 공정부대가 낙하하는 작전, 그다음에 지상에서 부대들이 진출해서 그 공정부대와 연결하는 작전을 가든 작전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사실 두 가지 작전이 연결되는 겁니다. 의미 그대로. 근데 이제 사실은 마켓 가드를 연결하면은 그냥 도시에서 이제 판매하기 위해서 교외 지역에 운영하는 뭐 텃밭, 뭐 정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하여튼 마켓과 가든 작전이 잘 연결이 돼야 어쨌든 작전이 성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쉬운 작전은 아니었고 복잡한 작전에 어떤 시도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르망디 상륙 작전하고 전선을 싸우려고 보니까 남북으로 80여 개 사단이 쫙 늘어선 엄청난 라인이 형성이 되고, 이거를 동시에 공평하게 전진을 하려니까 천하의 미국도 물자가 안 되고 물자가 너무 분산이 되는 거예요. 전쟁은 원래 집중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하나의 대안으로 나온 게 영국군이 북쪽에서 파고 들어가고, 남쪽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패튼, 브래들리 부대가 이제 밀고 들어가는 식으로 해서 독일의 중요한 산업지대가 루르 지대하고 자르 지대가 있어요. 그럼 자르 지역으로 미군이 들어가고 루르 지역으로 영국군이 들어간다, 영연방군이 들어간다, 이런 계획을 세웠는데 몽고메리가 좀 묘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루르 쪽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내 루르를 치고 들어가는 게 네덜란드로 돌아서, 요게 이제 변수예요. 독일군 방어선이 너무 강하니까 루르를 치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벨기에에서 네덜란드로 올라가서 북쪽에서 돌아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게 마켓가든 작전의 본질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네덜란드를 남쪽에서 북쪽까지 종단해서 올라가는 거였어요. 네덜란드라는 나라가 산이 없고 그 운하의 나라잖아요. 네덜란드를 남쪽에서 북쪽까지 쫙 올라가려니까 강, 운하 이런 게 큰 다리만 한 5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구상은 가장 북쪽에 있는 아른햄에다가 공수부대를 낙하시킨다. 그리고 비행장을 점거해서 이제 수송기로 내린다. 그리고 남쪽 벨기에 국경에서 이제 치고 올라가서 둘이 만난다라는 거였는데 120km예요. 너무 먼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중간 거점에다가 다 투하하자. 주요 거점이 아인토벤, 네이멘, 아른햄 이런 식으로 공수부대를 투입해서 점거하고 남쪽에서 30군단이 올라간다. 이런 작전이었어요. 그리고 영국은 여기서 또 인심을 써요. 이거는 우리가 주도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는 거기 때문에 위험한 것도 우리가 하겠다. 그래서 제일 위험하고 제일 중요한 최종 목적은 아른햄이었으니까 아른햄에는 영국 공수부대를 투입한다. 중간에 아인토벤하고 좀 쉬운 데는 미군이 해라.
이런 식으로 인신까지 팍팍 써가면서 전체 작전 구도를 이제 만들게 됩니다. 지금 이 상황을 정리를 해보자면 전격전으로 쭉 돌파해서 본대가 뚫고 가려면 이 다리들과 연결 라인을 지켜야 하고 공정부대들을 투입해서 다 각 거점을 점령하고 쭉 밀고 올라가서 방어 라인을 돌겠다. 근데 그걸 독일군이 이렇게 보고 있다. 이제 공정부대가 낙하할 때도 문제가 심각한 것이 대규모 공정부대가 낙하하려면 공간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 공간이 자기 목표 옆에 있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대교 옆은 대부분 시가지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외 지역으로 나가야 됩니다. 네. 그 넓은 지역에다 내려야 되는데 이게 또 내려가지고 하나는 다리로 가고 하나는 비행장 가고 작전은 아름답게 짰어. 네네. 그러다 보니까 부대가 여기저기 분산해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특히 이제 아르넴에서 이제 그런 현상이 발생한 거죠. 예. 거기 막혀져서 그거 어떻게 돼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9월 25일까지 버티긴 버티는데 그리고 밑에서 올라가는 부대도 사실은 잘 간 거죠. 그 정도는. 굉장히 결사적으로 가서 네이메인까지 가긴 가요. 네. 그것도 대단한 거예요, 사실은. 네네. 근데 네이메인에도 막혀가지고 더 이상은 못 간다. 이제 완전히 주저앉아버리고 그럼 어떡합니까? 들어가 있는 아르넴 부대는 철수해라. 그래서 그들 중에 일부만 간신히 살아나오게 돼요. 아르넴에서 철수까지 하려고 하면 또 엄청난 길을 또 고난 행군을 해야 되네요. 그것도 사실은 목표까지 아르넴 대교까지 갔던 부대는 포위돼서 항복해버리고 가지도 못했던 부대들, 사방에 흩어졌던 병사들이 어떻게 빠져나오는 거예요. 지상 부대 작전을 크게 이제 요약하면은 이제 결국은 이제 세 개 도시가 있지 않습니까? 아인토호벤, 네이메헨, 그다음에 아르넴. 요게 이제 아인토호벤은 101 공정사단, 그다음에 네이메헨은 82 공정사단, 그다음에 아르넴에는 1 공수사단, 영국군 1 공수사단, 그다음에 폴란드 1 공수여단 이렇게 이제 투입이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지상 작전을 이제 아인토호벤부터 이제 치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어디에서 가장 결정적인 전투가 있었냐면 9월 20일 날 네이메인에 있는 다리를 건너는 데서 결정적인 전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9월 20일 날 오후 3시에 바로 다리 위를 지금 다리가 남아 있는 상태였거든요. 다리를 건너가려고 했더니 독일군의 방어가 워낙 세서 건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 영화의 그 머나먼 다리에 보면 도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미군의 82 공정사단의 1개 대대가 도하를 합니다. 근데 이제 정상적인 그 준비된 도하가 아니라 급조된 뭐 조그마한 6m짜리 보트 이런 걸 가지고 1개 대대가 도하를 하는데 독일군이 거의 다 방어를 하고 있었죠. 기관총 그렇습니다. 그 대대에서 1개 대대가 한 200명 이상의 사상자가 납니다. 근데 그 사상자가 남에도 불구하고 저 북쪽, 그러니까 네이메인의 교량의 북쪽 지역을 점령을 합니다. 사실은 그 적극적으로 그 도하는 장면을 보면은 아주 굉장히 작전을 잘했고 많은 희생이 남에도 불구하고 삼국부대 작전 목적을 위해서 했죠. 그런데 이제 기갑부대가 이제 네이메인 다리를 건너야 되지 않습니까? 네. 드디어 건넜습니다. 20일 날 저녁 7시 30분에. 와. 그런데 여기 네이메인 다리 건너서부터 아르넴까지 거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11km였습니다. 네. 만약에 이 11km를 바로 돌파해서 연결하면 성공이 되는 겁니다. 한 30분이면 가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네이메인에서 다리를 점령하고 다음 날 공격을 개시한 시점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언제요? 그 다음 날 정오였습니다. 18시간을 거기서 지체를 했습니다. 왜요? 몇 가지 이유가 있었죠. 이제 표면적으로 보면은 탄약 재보급해야 돼, 유류 보급해야 돼, 그리고 적정 파악이 안 됐어. 생각보다 네이메인하고 아르넴 사이에 독일군이 강력해. 이렇게 이제 정보 판단을 한 겁니다. 문제는 이제 나중에 이제 이게 결과론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비판을 받는 부분은 사실 이 작전의 핵심은 시간입니다. 네. 그 18시간 동안 네이메인 다리를 건넌 다음에 아르넴까지 전력을 다해서 공격해 갔더라면은 확률은 낮지만은 그래도 성공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고 할 수 없다. 그렇죠. 이유는 몇 가지입니다. 첫째, 11km밖에 안 된다. 두 번째, 일부 독일군 자료에 보면은 독일군이 당시에 네이메인을 건너고 나서 20일 날 7시 30분 그 야간에 방어력이 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독일군도 지금 전투력을 그 방향으로 다시 전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강하지 않았다. 그래서 만약에 미군들이 공격했더라면은 독일군도 당황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정언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18시간 지체한 거. 이 부분에 관해서 결과론적인 이야기일 수는 있는데 비판받고 있는 그런 그 기록도 있고 저는 그 비판은 또 일정 부분 그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럼 양측의 피해 어마어마했겠어요? 그렇습니다. 먼저 뭐 독일군의 피해를 보면은 6천 명에서 뭐 많게는 한 13,0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이제 연합군의 피해가 더 컸습니다. 15,000에서 한 17,000명 되는데 문제는 사실 영국군 1공정사단의 피해가 엄청났다는 겁니다. 병력이 한 10,000명 정도 됐는데 네. 전사, 부상, 포로, 실종 다 합치니까 8,000명 정도 피해를 입었고 복귀해서 25일 날 철수하라고 했을 때 돌아온 병력이 2,300명밖에 안 돼요. 거기서 영국군 이제 1공정사단을 지원해주던 폴란드 공정여단도 1,000명 중에 뭐 600명 전사하고 한 400명만 복귀한 이런 있은 거죠. 전체적으로 보면은 영국군과 폴란드군, 특히 아르넴에서의 격전 때문에 영국군과 폴란드군의 피해가 클 수밖에 없는 그런 특징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지껏 저희가 얘기한 2차 세계대전의 모든 작전들은 다 공정작전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현대에서는 쓰이는 것 중에 하나가 공중강습작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영어로는 이제 Air Assault Operation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파치 공격 헬기 대대 2개에다가 헬기 다 합치면 200대가 넘습니다. 중경 국가의 헬기 전력을 다 합친 것보다 사실은 저 1개 사단의 헬기가 더 많은 거예요. 하늘에 탱크 200대가 더 있는 거죠. 엄청난 거죠. 그 기동 헬기는 1개 분대를 완전 무장한 병력을 태울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사실은 야포까지도 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05mm 곡사포, 155mm 국사포도 한 문을 들어서 그 안에 탄약 싣고 포를 조종할 수 있는 병력까지 다 태우고 진흙 헬기 뜰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험비 같은 데도 포를 장착한 험비 이런 것도 진흙 헬기는 한 2대씩 달고 다닙니다. 그래서 병력과 이런 야포까지 들어서 동시에 기동하는 거죠. 이게 공중강습 작전의 클라이막스죠. 공중강습사단 101 공중강습사단이 진짜 마음 먹으면 네. 한 개 대대에 그냥 육군 병력을 한 방에 그냥 워프시킬 수 있네요. 대대가 아니고요. 1개 여단, 여단으로 옮길 수 여단 있어요? 단위로 통상 옮깁니다. 여단 단위. 어마어마한 능력이죠, 사실은. 2차 세계대전 때 공수작전이 가졌던 모든 문제점. 예를 들면 초기 진입할 때 격파되면서 상당수의 병력을 잃는다. 이거 해결. 그다음에 분산 투하돼서 집결지까지 가는 과정 이 문제도 해결. 그리고 장비 수송이 힘들다. 그러니까 경무장으로 들어가서 나중에 후에 중무장이 온다. 이것도 단순간 해결. 심지어는 전차 같은 공격 헬기까지 동원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지상군이 올 때까지 버텨줘야 되는데 그냥 자체가 지상군처럼 네. 역할을 하면서 갈 수 있다. 군대가 도착. 예, 네. 그러니까 사실 1차 세계대전 때 낙하산 부대를 생각했던 그것이 지금에 와서 말씀하신 모든 과학기술과 등등으로 예. 현실화된 거예요. 특히 이제 미군의 장점은 압도적인 제공권이지 않습니까? 압도적인 제공권을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저런 공중 기동 작전이 더 빛을 발휘할 수 있는 거죠. 자, 101 공중강습사단으로 시작한 이 공중강습. 요게 지금 이제 작전이 실행이 되고 있는데 네. 미래는 어떻게 바뀔까요? 우리가 이제 101 공중강습 사단을 보면은 미래 모습을 조금 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앞에 헬기 대대가 원래 그 1991년도에는 8개 대대였는데요. 지금은 5개 대대로 줄었습니다. 대신에 하나 늘어난 게 있습니다. 무인기 중대가 늘어났어요. 아, 무인기. 그레이 이글이 이제 저기 편제가 돼 있는데요. 이게 결국은 정찰과 타격을 같이 할 수 있는 첨단 무인기입니다. 점점 발전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수준이냐면은 작전할 때 앞에 무인기를 내보내고 아파치 헬기가 그 무인기를 통해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이 정도 수준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무인기에 실려 있는 헬파이어 미사일이나 이런 것을 아파치 조종사가 발사하는 수준까지 업그레이드 될 겁니다. 그러면 작전 반경이 훨씬 더 넓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훨씬 안전하고. 안전하고. 두 번째는 자폭 드론을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폭 드론이 뭐냐면 앞에서 우리가 계속 논의했듯이 공정부대보다는 공중강습부대가 훨씬 더 많은 화력을 가져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뭐 기갑 사단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는 아직도 조금 화력이 약하지 않습니까? 그 부족한 화력을 자폭 드론이 보완해 줄 수 있습니다. 자폭 드론은 휴대도 간편하고 헬기에 싣고 다닐 수도 있고 사거리도 100km, 200km까지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폭 드론이 공정부대 또 공중강습부대의 화력을 굉장히 획기적으로 보완해 줄 수 있다 말씀을 드리시고요. 세 번째는 이제 주로 이 수송 수단이 계속 또 발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 수송 수단은 블랙호크, 그다음에 치누크 이런 것들인데 속도가 지금 한 뭐 250km에서 300km 그 사이가 이제 최대 순항 속도입니다. 근데 미국에서 지금 개발하고 있는 그 새로운 어떤 헬기
순항 최고 속도가 거의 500km입니다. 속도가 한 2배 정도 되고요. 앞으로 그런 이제 수직 이착륙 능력은 가지면서도 고속으로 기동이 가능하고 뭐 스텔스 기능이나 또 적재 능력 이런 것들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킨 이런 부대들이 이제 이런 무기 체계들이 개발되면서 공중 강습 작전 이런 능력도 획기적으로 또 정대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오늘 공정부대와 공정부대가 투입된 전투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정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결국은 철저한 계산과 거기에 대해서 무한한 모험과 상상. 근데 이런 표현이 좀 안 좋긴 하지만 사실 전쟁은 모험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운에 맡기고 들어가서는 절대 안 되고 가장 철저하게 계산해야지만 계산 이상의 무엇을 해야만 승리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근데 항상 결과는 위대한 승리거나 엄청난 패배예요. 그래서 역사에서 이런 얘기들 할 때 사실 되게 조심스러워요. 역사학자는 어떻게 보면 장점이 결과론만으로 먹고 살 수 있다는 거야. 그렇지, 이미 다 결과가 나왔어.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얘기만 하면서 정의로워질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어쨌든 최대한 양심적으로 보고 정말 필요한 교훈을 찾아내려고 노력하는데 역사는 단죄하는 것이 아니라 분석하는 것이다. 그리고 실패했을 때에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것도 못지않게 그 용기를 지적하는 것도 그 시도에 대한 용기를 꼭 무시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참 이렇게 패배로 끝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전투를 그래도 훌륭한 용기였다라고 말하기 정말 어렵죠. 비난도 받을 수 있고. 그런데 오늘 했던 공수부대 주제를 보면은 빌리 미첼도 그렇고 크레타섬 전투도 그렇고 결국 상상과 도전이 엮어낸 성공과 실패의 역사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도전과 상상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시작된 이 공정부대는 현재도 지속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도 이런 변화의 흐름을 잘 읽어서 미래전에 잘 대비할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변화의 흐름은 뭐 일선에 계신 분들이 더 많이 하시겠죠. 읽고. 네, 근데 저희는 오늘 변화의 흐름 하나는 확실히 배웠습니다. 공정부대, 공중강습부대. 이것만큼은 오늘 확실히 배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시간 더욱더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